전업주부로 6년을 지내며 남편에게 생활비를 부탁할 때마다 구걸하는 기분이었다. 한 달에 150만 원은 그가 마치 1억 원이라도 건네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집안일을 그만두고 휠체어 신세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거부했으며 심지어 딸을 남편의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는 그에게 돌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집이 아수라장이 되자 남편은 기어들어와 용서를 빌었다. 텅 빈 은행 잔고를 보며 나는 용기를 내 남편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바쁘세요? 이번 달 생활비 보내주실 때가 되었네요. 메시지는 답장 없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딸 은서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케이크를 사달라고 졸랐다. 아이는 계속 나를 문 쪽으로 잡아 끌었다. 나는 은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엄마 지금 돈 없어. 아빠가 돈 주시면 그때 사줄게, 알겠지? 은서는 항상 이해심이 많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 아이의 반응이 내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우리는 가난한 가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왜 내 딸은 케이크 하나를 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렇게 조심스러워야만 했을까? 나는 민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바쁘세요? 안 바쁘시면 시간 나실 때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은서가 케이크를 정말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돈이 없네요. 은서 이야기를 꺼내니 이번에는 그가 관심을 보인 듯 했다.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짜증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나 바쁘다고. 이따가 보낼게. 안심하고 나는 그 일은 내버려두고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만들던 도중 은서가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 나는 은서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민주는 아직 돈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은서의 약값조차 낼 돈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화난 목소리로 신경질을 부렸다. 나 바쁘다고 말 안 했어?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정말 귀찮게 하네. 시간 나면 보낼 테니 그만 좀 귀찮게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충격에 빠져 전화를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좌절감과 무력감이 밀려왔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우리는 공동 친구들을 통해 소개받았고 첫눈에 반했다. 그때 민준의 경력은 막 시작 단계였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고 그의 어머니 숙자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숙자 여사님은 몇 년 동안 휠체어 신세였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성격을 변덕스럽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가사 도우미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의 경력 발전을 집중하기 위해 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집안일을 관리하고 그의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집에 머무르면 자신의 월급 전체를 넘겨주어 나를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켰다. 매달 어김없이 월급을 내게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사업 접대비, 상사들과의 관계 유지 등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그는 월급 카드를 다시 가져갔다. 그 후부터는 매달 생활비로 몇백만 원만 나에게 이체했다. 처음에는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었고 결국 15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그 적은 용돈마저도 오늘처럼 돈 이체를 미루곤 했다. 벌써 2번이나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 150만 원 없이는 나는 완전히 무력했다. 아이 약값조차 낼 수 없었다. 자존심을 삼키고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과 숙자 여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은서의 상태에 대해 묻지 않고 대신 나를 크고 가혹하게 꾸짖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후 내내 낮잠을 자던 그의 어머니 숙자 여사님은 완전히 깨어나 분노에 차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날카롭고 비난하는 어조였다. 이 쓸모없는 여자야,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어서 들어와서 나를 돌봐. 나는 좌절감을 억누르고 숙자 여사님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거실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집이 텅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늦었는데 저녁도 안 했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민준 곧 집에 올 텐데 굶길 작정이야? 네가 하는 일이라곤 여기 빈둥거리는 것뿐이야. 솔직히 내 아들이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모욕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수년 동안 같은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무감각해졌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왔을 때 숙자 여사님은 지금처럼 가혹했다. 그때는 그녀의 말에 울며 민준에게 달려가 그에게 개입해달라고 애원하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결코 나를 진정으로 옹호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친절한 말로 나를 달래거나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작은 선물을 사주곤 했다. 어머니와 맞서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예민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좀 참아줘. 그래서 나는 해마다 참고 또 참았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다시 물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지금 보내주실 수 있나요? 돈이 다 떨어져서 내일 장을 봐야 해요. 민준은 돈을 이체하는 대신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너희 여자들은 참 편하잖아. 일할 필요도 없고 집에 앉아서 남자들이 돈 벌어오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 말이야. 그리고는 달 시작하자마자 쉬지 않고 잔소리나 해대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그는 마치 내가 일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항상 이렇게 의존적이었던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가 간청해서 전업주부가 된 것이었다. 그의 말이 충분하지 않았던 듯 숙자 여사님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끼어들었다. 맞아. 내 아들은 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넌 항상 돈 달라고 들볶고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좀 아껴 쓰는 법을 배워야지.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한 달 150만 원으로는 겨우 식료품, 공과금, 은서 간식값 정도밖에 안 돼요. 민준이 접시를 쾅 내려놓으며 내 말을 끊었다. 150만 원도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더 바라는 거야, 이 욕심 많은 여자야.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느껴졌고 하나하나가 지난번보다 더 깊이 박혔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늘 그랬듯이 참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숙자 여사님이 선을 넘었다. 음식을 씹으면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네 그 쓸모없는 딸내미는 왜 케이크 같은 걸 사주면서 돈을 낭비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라고. 그 돈 아껴서 내 아들 돕는 게 낫지. 그게 한계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됐어요. 나는 소리치며 접시를 식탁에 뒤집어 놓았다. 민준에게 돌아서서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150만 원이 엄청난 돈인 것처럼 내가 수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지도 않아. 은서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기나 해? 그리고 나는 그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준, 나도 한때 직업이 있었고 독립적이었어. 당신이 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에서 당신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잖아. 내가 이걸 원했을 것 같아. 내가 당신에게 의지하는 걸 즐거워했을 것 같아. 나는 숙자 여사님에게 돌아서서 수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를 뚝뚝 떨어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항상 내가 당신 아들 돈 쓴다고 불평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 간병인이 되었겠냐고. 당신 같은 거동 불편한 노인 돌보려면 사람 고용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들 거야. 그런데 나는 쥐꼬리만한 150만 원 받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 당신은 고마워해야 해.
모든 것을 쏟아내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반면 민준과 숙자 여사님은 격분했다. 만디, 제정신이야? 민준이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아니 민준, 나는 지금처럼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거야. 이 집 관리도 끝이고 당신 어머니 돌보는 것도 끝이야. 은서는 우리 둘이 번갈아가며 키울 거야.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보자고. 그들의 항의와 숙자 여사님의 날카로운 불평을 무시하고 나는 은서를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분노 표출에 은서가 겁먹을 줄 알았는데 대신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오늘 최고였어.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너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엄마. 은서가 명랑하게 말했다. 저 벌써 5살이에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저를 돌봐주실 거고 주말에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은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과의 결혼에서 얻은 유일한 좋은 점은 은서였다. 밝고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였다. 그날 밤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 집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과 숙자 여사님이 나 없이 사흘은 버틸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을 과대평가한 것이었다. 그들은 밤조차 넘기지 못했다. 밤 10시 내가 막 은서를 재웠을 때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어색하게 수표를 건넸다. 여기 이번 달 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고를 쳤는데 가서 치워줄 수 있어? 휠체어 신세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성인용 기저귀에 의존다는 사실이 민준에게는 나 없이 하룻밤조차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불평 없이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졌던 때에는 그가 나에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었다. 그의 말 잘 듣고 늘 순종적이던 아내는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수표를 다시 그의 손에 밀어넣었다. 아, 제가 감히 당신 돈을 받겠어요. 그랬다가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저보고 계속 쓸모없다고 할 테니까요. 이제부터 저는 직업을 구해서 제 돈을 벌 거예요. 이 집이나 당신 어머니나 뭐든 알아서 하세요. 전 끝났어요. 민주는 눈썹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야, 만디, 너무 배은망덕하게 굴지 마. 이번 달 예산에 150만 원 더 넣어줄게. 300만 원. 제발 좀 난리 피우지 말고 우리 엄마 뒤치다꺼리나 해줘. 그는 300만 원짜리 새 수표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다시 손대지 않고 그에게 돌려주었다. 민주는 이미 충분히 격분해 있었다. 계속 이러면 한 푼도 더 줄 생각 마. 나는 이미 결심했다. 누가 그의 돈이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그를 문 쪽으로 밀었다. 잘 가요. 분노한 민주는 방을 박차고 나가 중얼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숙자 여사님 뒤치다꺼리를 직접 해야 했다. 그에게 맡겨두자. 그 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주는 이미 출근했는지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숙자 여사님의 고함이 시작되었다. 이 게으른 여자야. 지금까지 잠이나 자고 있어.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야. 가서 아침 식사나 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숙자 여사님, 아직도 제가 당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민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끝났다고. 그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당신도 돌보지 않을 거예요. 누구 엄마든 그 엄마를 돌봐야겠죠. 그런데 솔직히 당신 아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란 그 아들이 당신을 인내심 있게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여사님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흔들렸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을 잘 알았다. 그녀의 표정이 빠르게 바뀌었고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봐, 만디, 충동적으로 굴지 마. 부부가 뭐 그렇게 사소한 일로 책임을 나누니만이 그래. 민준이 열심히 돈 버니까 당신이 집안일하고 노인을 돌보는 게 당연하잖아. 물론 그가 생활비를 주는 걸 잊은 건 잘못이야. 집에 오면 내가 단단히 혼내줄게.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애처로웠다. 수년 동안 나는 단 한마디의 감사도 받지 않고 숙자 여사님을 돌보아왔다.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고 위협하니 그녀는 온통 미소와 아첨뿐이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은서와 나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다. 숙자 여사님은 근처에 앉아 배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분노에 찬 시선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나서 녹색으로 변했다. 이 잔인하고 냉정한 여자야,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야?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젯밤 민준에 대해 더 이상 당신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알면서도 당신을 집에 혼자 두었어요. 누군가를 굶겨 죽일 작정이라면 그건 당신 귀한 아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아침 식사 후 나는 은서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민준이 계속해서 자기가 돈 벌려고 고생하는 동안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한동안 나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게 해두자.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오늘 민준의 사무실에서 그의 딸을 돌보는 문제로 나는 곧장 그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설명도 듣지 않고 화난 어조로 쏟아냈다. 우리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네가 너랑 은서 것만 아침 식사 만들었대. 정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만디? 나는 그의 노려보는 시선을 침착하게 마주하며 대답했다. 어젯밤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요. 당신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거고 당신 어머니 돌보는 것도 끝이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민주는 동료들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짜증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럼 여기 왜 왔어? 나 바쁜 거 안 보여? 아, 당신만 바쁠 수 있나요? 민준 씨, 저도 바빠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 결혼을 향해 가고 있으니 육아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하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어제 은서를 돌봤으니 오늘은 당신 차례예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은서가 내 손을 놓더니 민준에게 달려갔다. 아빠, 오늘은 아빠가 저 돌볼 차례래요. 엄마는 좀 쉬어야 한대요. 민준의 얼굴이 좌절감으로 붉어졌다. 만디, 미쳤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직장에 애를 데려와? 이게 무슨 꼴이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가 내 팔을 잡으려는 시도를 뿌리치고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민준의 사무실을 나선 후 나는 곧장 가사도우미 업체에 가서 일자리를 찾았다. 내 자격증은 특별할 것 없었고 수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나를 직업세계와 단절시켰다. 내 나이에 기업에서 나를 고려해줄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가사일은 내 특기였다. 놀랍게도 나는 2번의 면접을 통과했다. 2 업체 모두 내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적합한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시범 근무를 위해 연락하겠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어차피 집안일을 할 거라면 적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나았다. 적어도 게으르거나 쓸모없다는 모욕을 견디지 않고 월급을 벌 수 있을 터였다. 내가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은서였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아이의 흐느낌과 떨리는 목소리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무슨 일이야, 아가? 울지 말고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줘. 엄마, 아빠가 저를 직장에 데려왔다가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그러고는 아빠가 저를 사무실 밖에 내던졌어요.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개자식 민준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딸을 버렸단 말인가? 나는 패닉에 빠져 은서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마침내 은서가 무사하지만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로 얼룩진 아이의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내가 굴복하면 민주는 앞으로도 이 전술을 이용해 나를 조종할 것이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방법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는 경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아동 유기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당장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동 유기 신고라는 말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경찰관들은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했다.
친절한 여성 경찰관이 은서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달랬다. 은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민준을 아이의 아버지로 빠르게 확인했다. 경찰이 민준의 사무실에 나타나자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더듬거렸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딸을 버리겠습니까? 아이가 좀 말썽을 부려서 밖에 잠깐 반성하게 놔둔 것뿐이에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썽을 부렸든 안 부렸든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단으로 밖에 혼자 둘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겼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완벽한 기회를 감지한 나는 완벽하게 내 역할을 연기하며 달려들었다. 민준, 이 개자식, 어떻게 은서를 그렇게 밖에 내버려 둘 수 있어? 나한테 뭘 바라는데? 내가 당신 아이 낳아 키우고 당신 어머니 아픈 몸 돌봐줬잖아.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 150만 원도 안 주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었다. 좋아, 돈 안 줄 거면 나도 나가서 일자리 구할 거야. 그런데 잠깐 자리 비었다고 우리 딸을 쓰레기처럼 내던져. 친딸이잖아. 당신은 인간이야? 민준의 동료들은 이미 입구에서 소란에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맨 앞에서 관람하게 되었다. 내 분노 표출은 그들의 흥미를 더욱 부추겼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여 구경했다. 민준은 이제 눈에 띄게 식은땀을 흘리며 패닉에 빠졌다. 내가 돈 안 준다고 거절한 적 없어. 꾸며내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스크린샷을 꺼내 내가 그에게 돈을 애원했고 그가 짜증과 경멸로 답했던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직접 판단해주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직업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에서 아픈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눈물 섞인 내 비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결합되어 구경꾼들의 공감을 샀다. 동정심은 빠르게 민준에 대한 혐오감으로 변했다. 그의 남녀 동료들은 나에 대한 연민부터 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심지어 그의 남자 동료들조차 민준 같은 사람과 직장을 공유한다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이제 눈에 띄게 궁지에 몰린 민준은 내 팔을 잡으려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과장되게 뒤로 물러나 경찰관 뒤로 숨었다. 아, 때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나는 두려움을 가정하며 울었다. 여성 경찰관은 즉시 개입하여 나를 보호했다. 선생님, 아이를 유기한 것도 모자라 이제 아내를 폭행하려 합니까? 자세한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나는 둘 다 경찰서로 호송되어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의 굴욕은 완전했다. 경찰서에서 민준은 아이를 더 이상 유기하지 않겠다고 경찰관들에게 거듭 약속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화를 억눌렀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폭발했다. 만디, 미쳤어? 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다니. 네가 뭔데? 네가 내 직장을 망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는 그의 분노에 침착하게 맞섰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곧 일자리를 구할 거니까. 그의 웃음은 경멸로 가득했다. 제발, 네 학력에 그렇게 오랫동안 경력 단절된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저는 수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하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돌봤어요. 제 경험은 충분한 자격을 만들어줬어요. 많은 가사도우미 업체들이 저를 고용할 거예요.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가사도우미를 말하는 거야? 그게 네 대단한 계획이야?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알기나 해? 나는 그의 위선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정직하게 돈 버는 게 뭐가 굴욕적인데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 그들은 저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7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당신이 저를 쓰레기처럼 대하며 마지못해주는 150만 원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말다툼하기 전에 숙자 여사님이 우리를 방해했다. 민준, 그만 싸우고 나 밥 좀 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민준은 손을 흔들어 무시하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됐어. 그만 싸우자. 가서 저녁 식사나 만들어. 엄마랑 은서 배고프대.
나도 배가 고팠으므로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나와 은서만을 위한 양을 만들었다. 음식을 식탁에 놓자 민준이 덜어 먹으려 했지만 내가 그를 막았다. 이건 은서랑 저를 위한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드시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만디, 지금 진심이야?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기는 해? 네가 내가 산 집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좋게 지내기 싫으면 이혼하고 네가 어디서 살지 보자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혼 협박이라니 너무 뻔하잖아. 네, 이 집은 당신이 샀죠.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당신과 함께하며 제 시간과 노동, 희생으로 기여했어요.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좋아요. 돈 이야기 해보죠. 요즘 전업 간병인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저에게 겨우 한 달에 300만 원을 줬고 그것도 제때 보내준다면 말이죠. 그러니 제대로 정산해봅시다. 제 월세 제하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돌본 수년 동안의 저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게 되는지 보자고요.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져 더듬거리며 대답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찾지 못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는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자신과 숙자 여사님을 위해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숙자 여사님이 첫 입을 먹자마자 바로 뱉어냈다. 이거 역겨워. 너무 짜잖아. 그녀는 은서의 접시에 담긴 레몬새우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식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나는 숙자 여사님이나 민준과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나와 은서만을 위해 요리했고 우리 옷만 세탁했으며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겼다. 집은 빠르게 혼돈에 빠졌다. 특히 숙자 여사님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어떤 날은 그녀가 실수를 하고도 아무도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울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한탄했다. 그 난장판과 끊임없는 불평은 민준을 한계점으로 몰아붙였다. 마침내 몇 주 동안 자신의 방치로 인한 결과를 견디고 나서 그는 무너졌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만디, 미안해. 제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민준이 화상회의 중 숙자 여사님이 또다시 침대에 실수를 했을 때 집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숙자 여사님의 끊임없는 고함과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평 그리고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소리는 회의 전체를 방해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준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부터 생활비 제때 보내줄게. 심지어 300만 원으로 올려줄게. 아니 400만 원 어때? 예전 같았으면 나는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었다. 가사도우미 업체에서 이미 나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한 가족이 어머니를 돌볼 간병인을 찾고 있었는데 양쪽 다리를 절단한 분으로 성격이 까다롭다고 했다. 월급은 700만 원이었다. 까다로운 성격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숙자 여사님을 수년 동안 상대해왔으니 나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거동불편한 가족을 돌본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를 그 가족에게 추천해 주었다. 일은 다음 날 시작이었다. 나는 민준을 보고 비웃었다. 400만 원? 누구를 속이려는 거야? 민준은 당황하며 재빨리 전술을 바꿨다. 좋아, 매달 내 월급 전부를 넘겨줄게. 예전처럼 돌아가자, 응? 싫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숙자 여사님이 다른 방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이제 새 직장 생겼어. 내일부터 양쪽 다리를 절단한 입주 간병인으로 일할 거야. 얼마 받는지 알아? 한 달에 700만 원이야. 민주는 얼굴에 불신이 가득한 채 코웃음을 쳤다. 가사도우미로 700만 원? 농담하는 거지?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기 아니야. 그분 어머니 성격이 워낙 고약해서 다른 간병인들이 다 도망갔대. 그래서 급여가 높은 거야. 하지만 난 걱정 없어. 당신 어머니 성격보다 더 고약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숙자 여사님은 자기 방에서 엿듣고 있었는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패닉으로 창백했다. 다른 사람 내 가정부가 되겠다고 떠나는 거야? 그럼 난 어떡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당신 귀한 아들에게 당신을 돌볼 간병인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 같은 성격의 사람을 돌보는 데는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들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나는 민준을 노골적으로 흘겨보며 내 말이 공기를 가르도록 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한 달에 겨우 500만 원을 버니까 간병인을 고용하면 다른 일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을걸요? 그러니 저녁은 공기나 드셔야겠네요.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좋아, 만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월세를 내든가 아니면 짐 싸든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나를 협박하려 드는 뻔뻔한 이라니. 나는 흔들림 없이 휴대폰을 꺼내 새 고용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안녕하세요, 유미 씨.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집에 거주하며 24시간 돌보는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유미 씨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만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을 우선시해서 입주 도우미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기꺼이 머물러 주셔서 고마워요. 월급에 50만 원을 더 추가해 드릴게요. 나는 상냥하게 답했다. 고마워요, 유미 씨.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민준과 숙자 여사님에게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일을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추가로 돈을 더 주려고 해요. 솔직히 숙자 여사님께 감사해야겠네요. 수년간의 언어폭력과 경멸이 없었다면 제가 이 새로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두꺼운 낯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과 숙자 여사님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숙자 여사님은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는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민준, 나를 위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줘. 나는 우리가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믿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나는 짐을 싸고 은서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숙자 여사님은 처음에 민준에게 은서를 이용해 나를 묶어두려 조종하려 했지만 경찰 사건 이후 민준은 교훈을 얻은 터였다. 그는 다시 은서를 지렛대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내가 새로운 고용주에게 나의 상황, 즉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엄청나게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은서가 간병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은서를 데리고 집에 함께 살아도 좋다고 동의했다. 감사의 표시로 나는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50만 원의 생활비 인상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딸과 함께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게 은서와 나는 새롭고 평화로운 일상에 안착했다. 한편 숙자 여사님 집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다. 상황을 주시던 이웃이 민준과 숙자 여사님의 계속되는 고군분투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주었다. 민준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값싼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여 숙자 여사님을 돌보게 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내가 숙자 여사님을 아는 만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숙자 여사님은 곧 가사 도우미의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요리에 대해 불평하고 돌봄 방식에 대해 비난하며 수동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가사 도우미가 한계에 도달하고 그만두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더 경험 많고 고액의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다른 곳에서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 굳이 학대를 견딜 필요는 없었다. 두 번째 간병인도 첫 번째 간병인보다 오래 버티지 못했다. 민주는 이미 중요한 성장 단계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업무에 압도되어 있었는데 숙자 여사님의 끊임없는 불평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두 번째 간병인이 사임하고 숙자 여사님이 그에게 유능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비난하자 그는 폭발했다. 민주는 퇴근 후 집으로 달려와 숙자 여사님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만디를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만디는 떠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거야. 이웃에게 이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굴렸다. 물론 민주는 모든 비난을 숙자 여사님에게 전가하며 나를 떠나게 한 자신의 역할을 편리하게 무시했다.
그래, 숙자 여사님은 나에게 끔찍하게 굴었지만 내가 폭발한 것은 민준 때문이었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 내 경력과 독립성을 희생했지만 경멸당하고 심지어 가장 작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구걸해야 했다. 나의 떠남을 숙자 여사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의 진수였다. 멀리서 이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지만 직접 목격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월말에 나는 하루 휴가를 내고 숙자 여사님을 방문하기로 했다. 물론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나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월말에 나는 정성껏 차려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나는 숙자 여사님이 세 번째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50대 정도로 숙자 여사님 또래의 가사도우미가 꾸짖음을 듣고 있었다. 숙자 여사님은 손가락으로 가사도우미를 가리키며 제대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고 모욕했다. 넌 그냥 쓸모없는 기생충이야. 물 달라고 하면 한참이나 걸리고 네가 무슨 가사도우미야. 고용주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역겨운 거머리 같은 년아. 숙자 여사님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녀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었다. 오, 만디, 드디어 왔구나. 이 가사 도우미 좀 봐. 너랑 비교가 안 돼. 너는 완벽한 며느리였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보면 바로 알았잖아. 내가 손이라도 들면 일어날 시간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물 한 잔도 겨우겨우 가져다 줘. 그녀의 말은 사악했고 가사 도우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히 이제야 며느리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세요? 이웃들한테 실컷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당신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쓰레기처럼 대했다고요. 당신은 좋은 사람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그분을 쫓아냈으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상대해야죠. 그리고 뭔지 아세요? 저도 떠날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당신한테 그런 학대나 당할 줄 알아요? 꿈 깨세요. 가사 도우미는 앞치마를 벗어 숙자 여사님에게 던지고는 집을 박차고 나갔다. 숙자 여사님은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처럼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가 사라지자 그녀는 나 말고는 화풀이할 대상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만디, 네가 없는 요즘은 정말 비참했어. 이 가사 도우미들은 너무 잔인해. 내 돈을 받으면서도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생각해보니 네가 최고였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더 잘해줄게. 약속해. 이 말을 듣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수년 동안 나는 나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모욕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허락했다. 내가 더 일찍 나 자신을 옹호했더라면, 상황이 처음으로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만두었더라면 숙자 여사님이나 민준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자존감 부족이 그들에게 나를 학대할 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숙자 여사님의 간청을 무시하고 나는 곧장 내 방으로 가서 은서와 나를 위한 나머지 물건들을 쌌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닐 것이었다. 완전히 이사한 후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민준과 숙자 여사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 시작해야 했다. 숙자 여사님은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그녀의 패닉은 더욱 심해졌다. 뭘 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랑 나를 그냥 버리고 갈 작정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짐을 계속 쌌다. 내 침묵은 그녀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기적인 여자야. 네 가족보다 남을 돌보는 걸 더 좋아하다니. 이 냉정한 마녀야. 네가 가족을 버렸다고 고소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소해봐. 어디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고.
나는 이 집에서 6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당신을 돌보면서 매일 모욕당하고 비하당했어. 법이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당신 같은 학대적이고 비열한 늙은 할머니 편을. 숙자 여사님은 분노로 몸을 떨며 더듬거렸다. 감히. 나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다시 한번 나를 모욕하면 맹세컨대 당신이 다시는 그 입을 열 생각도 못하게 때려줄 거야. 당신의 헛소리를 수년 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쉬운 상대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 처음으로 내 말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짐을 거의 다 쌌을 때 나는 발코니에 은서가 가장 좋아하는 바비 인형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들을 집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숙자 여사님이 벤시처럼 비명을 지르며 머그컵을 나에게 던졌다. 이 빌어먹을 년 죽여버릴 거야. 본능적으로 나는 몸을 숙였다. 무거운 도자기 머그컵은 나를 빗나가 열린 발코니 문을 통해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내 심장이 멎었다. 우리는 10층에 있었다. 만약 그 머그컵이 누군가를 맞았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발코니로 달려가 몸을 숙였다. 내가 본 것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머그컵이 한 남자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더니 보도에 쓰러졌고 그의 주위로 피웅덩이가 형성되고 있었다. 나는 격분하며 돌아섰다. 숙자 여사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 머그컵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민준에게 이걸 감당할 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자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건 네 잘못이야. 네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내가 빗나가지 않았을 거야. 누가 돈을 내든 그건 너지, 내가 아니야. 나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경찰한테 그렇게 말해봐요. 그 머그컵에 당신 지문이 가득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숙자 여사님. 여러모로 말이죠. 나는 부상당한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달려가 112에 전화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는 다름 아닌 숙자 여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 숙자 여사님이 10층에서 던진 머그컵이 그의 머리를 직접 강타하여 즉사시킨 것이었다. 이 소식이 숙자 여사님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이제 너 없이 난 어떻게 해, 내 아들. 그녀의 울부짖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슬픔이 분노로 변하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증오로 이끌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 모든 게 네 잘못이야. 이 사악한 마녀야. 네가 내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어. 네가 죽었어야 했어. 내 아들을 돌려줘. 이 냉정한 과부야.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할 대상을 찾을 것이다. 마치 책임을 전가하면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숙자 여사님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독설에 똑같이 불로 맞섰다. 당신 아들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당신이 살인자야. 죽었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이 사악하고 증오스러운 늙은 할망구. 잠시 동안 나는 숙자 여사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독설적인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증오를 표출하고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에게 반격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언제 멈춰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쓰라림에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내 주장을 말한 후 나는 숙자 여사님에게 단 1초도 더 할애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결국 나에게는 민준의 유산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숙자 여사님이 실수로 민준을 죽인 후 나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허리 아래로 마비된 그녀의 상태를 감안할 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살게 될 뿐이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져 포기하기로 했다.
민주는 떠났고 나는 더 이상 숙자 여사님을 상대할 의향이 없었다. 비록 그녀가 민준의 유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지만 나는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산은 은서, 숙자 여사님, 나 이렇게 셋이 1순위 수혜자로 나뉘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했다. 나는 집을 숙자 여사님에게 남겨주었고 민준의 과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가진 마지막 친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숙자 여사님을 아는 만큼 부유한 거동불편 여성이 된 그녀가 기회주의적인 친척들에게 쉬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곧 유산에 대한 기대로 외가 친척들을 끌어들였다. 그것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은서를 키우고 우리를 위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수년 후 나는 숙자 여사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례 절차를 처리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산의 일부를 은서에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때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떠난 후 숙자 여사님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이 고통받았다. 외부의 도움을 불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편집적이었던 그녀는 외가 쪽 조카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돌보면 그에게 집을 남겨주겠다고 했다. 조카는 동의했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사 들어왔다. 그들은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하여 계약을 공식화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조카는 숙자 여사님을 진심으로 돌봤고 약속을 이행했다. 하지만 숙자 여사님의 거친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조카의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민준과는 달리 숙자 여사님의 조카는 아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는 타입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는 아내 편을 들었고 가족이 숙자 여사님을 학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안녕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집을 상속받기 위해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숙자 여사님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 몰래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유언장을 변경하고 집을 조카 대신 은서에게 남겼다. 숙자 여사님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자 조카는 격분했다. 그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나는 즉시 경찰을 개입시켜 법이 지켜지도록 했다. 유효한 유언장이 있으니 분쟁의 여지는 없었다. 숙자 여사님의 조카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빠르게 숙자 여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지체 없이 집을 팔았다. 판매 대금으로 나는 은서를 데리고 영원히 떠났다. 조카와 그의 가족은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숙자 여사님이 결국 은서에게 집을 남긴 것을 보면 양심의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잘 알았다. 숙자 여사님은 은서나 나를 평생 갈보며 우리에게 결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결정은 친절 때문이 아니라 앙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학대적인 조카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 집이 은서에게 가는 것을 더 원했다. 숙자 여사님이 정말 은서를 아꼈다면 그녀는 마지막 몇 년 동안 나를 돌보게 하기 위해 집을 지렛대로 삼았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사소한 복수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의 가족은 서로를 잘기갈기 찢었지만 집은 은서에게 다시 돌아왔다. 삶이 때로는 이렇게 우습게 돌아가는 법이다. 때로는 우주가 정말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인다.